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가치 있는 삶과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죽음의 이야기로서 이 부분의 얘기는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살다가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로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게 첫 현대판 유튜브 유언장도 될 수 있겠구나. 제 후손들이 만약에 들으면 유언장이 별도로 필요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한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 맨하탄에 가면, 그 사우스 맨하탄에 가면 그 도심 빌딩 속에 묘소가 있습니다. 아주 유수 깊은 묘소죠. 그리고 유럽도 보면 도시 안에 그 공동묘지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유명한 사람들의 묘소가 있으면 심지어는 그곳이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공동묘지가 대개 산 기슭에 있거나 산 중턱에 있고요. 또 밤에는 아주 무섭게 들여서 잘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못하죠, 사실은. 이제 또 우리나라는 보면 그런 무덤뿐만 아니고 이제 죽음에 대한 대화가 화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죽음에 대한 얘기는 깊이 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 번씩은 제가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사실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럼 그 암이 신경세포를 침습을 해서 생길 수 있는 그 고통은, 그 통증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두렵지, 죽음 자체는 그렇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70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삶만 좀 살았다 하는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는 이제 좀 푹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죽음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서울대학 소화기내과의 정현채 주임 교수, 명예교수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죽음을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멸되는 것보다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과, 또 이제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거가 다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슬퍼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 교수께서는 인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생각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근사체험이나 또는 삶의 종말 체험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그분들 말씀은 수천 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 그건 환상이다, 또는 근사체험 자체를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체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영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은 누구나 죽기 전에 아주 명료한 순간을 사람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교에서는 육체는 영혼을 싸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극락세계도 이 얘기를 합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인 그 영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도 간다고도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더욱 죽음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하는 것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불안을 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다음에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새로운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도를 주는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현대인의 죽음의 원인으로 암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암의 말기에는 가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암세포가 감각신경을 침습을 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 통증을 일으킵니다만 현대의학은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몰핀과 같은 그런 아주 마약성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로마의 그 대철학자죠. 그리고 그 정치인이기도 합니다만 키케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으로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묘지를 준비하고 수의를 준비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뭐 안 해도 괜찮고요. 그런 것은 뭐 또 자식들이 해줄 것이니까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진정한 그 죽음에 대한 준비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키케로가 말하는 그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죽음을 결정짓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런 것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자들, 특히 이제 철학자들께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랬을 것이고 또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저는 꼭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치를 20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제가 뇌수술을 주로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직업 자체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수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제가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그 슬퍼하는 보호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 살려내지 못한 데 대한 오히려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 말을 찾지를 못해서 제가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저는 직업적으로도 죽음에 대해서 사색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신규의 것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인간에서 뇌라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우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멈추어서 내사 상태가 되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주가 다 멸망하고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쉬움도 남고 슬픔도 남고 두려움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영적으로는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삶 동안에 겪은 많은 체험으로 볼 때에 현세에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것이 있고 그 사후 세계나 또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돌보던 환자가 임종을 맞으면 저는 늘 경건한 마음이 들고 또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도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어머니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 엿들었는데요. 아마 어머니께서 부탁을 했는지 그 친구분이 아마 그 우리 가족들의 사주팔자를 반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머니에게 이화는 33살이 고비를 하더라 하는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엿들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상당히 마음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3년이면 딱 반을 나누면 제가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만 16년 6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964년 6월 17일 밤입니다. 전 가족이 다 주무시고 난 뒤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 처음 합니다만 제 혼자 방에서 촛불 하나 켜놔놓고 캄캄한데 앉아서 어쩌면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반을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은 1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6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한 세월 동안에 저의 내리를 떠나지 않는 아주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자연히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게 됐는데요. 자연히 이제 산다는 게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고등학교 3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결론을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산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하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로서는 그 논리가 상당히 간단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죽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죽는데 그러면 그 죽는 순간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죽는 순간에 따지고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를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내가 어쩌면 철학적 소양도 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를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 그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자연히 삶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성실하고 의미 있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데 제가 그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의예과는 예과 시절은 2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4학기가 됩니다. 그 4학기를 일반 대학의 4학년 그 4년을 지낸 것과 같이 저는 그 4학기를 그와 같이 2배로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독서도 하고 사색도 하고 대학 여대생과 연애도 하고 또 학부사 사진 기자로 또 일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생활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독 죽음과 인연이 많았던 것 같고 이것도 저는 우연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버님이 1922년생인데요. 이제 올해가 꼭 100주년이 됩니다. 탄생 100주년이 됐는데 1920년경에 살아 계셨으면 이제 고모가 되는 거죠. 그 고모 세 분이 콜레라로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40 중반에 들어가는 제 할머니께서 서로 아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제 아버님이고 그래서 제 아버님이 태어나게 됐고 그러니까 자연히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출생 자체가 죽음과는 그런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와 저 아내에는 제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 가문이 알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 부부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만 26살 때인데요. 당시에 만 50대였던 그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또 그 죽음 자체 그리고 그 혼인신고를 한 그 자체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는 그런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1967년에 부산의 봉생신경외과라는 유명한 병원에서 제 외오촌, 외칠촌 아저씨 두 분이 연단가스로 수술받고 난 뒤에 입원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생김으로써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아버님과 제 장인 어르신과의 인연이 이제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하고 난 뒤 한 달 후에 서울의 대왕건호 화재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 장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생사학의 또 뭐 죽음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죽음학의 전문가인 그 한림대학의 오진탁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대화를 깊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가 상당히 힘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은 죽음의 질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결부를 시켰습니다. 우리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또 자살률이 세계에서 또 최고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그 자체가 삶의 질이 낮은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출산율이 세계에서 정말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0.8 정도의 출산율이 되고요. 자살률도 세계 거의 제1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큰 현재 우리 심각한 문제를 저는 죽음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깊이 뜻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진탁 교수의 주장을 보면요.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지의 발표를 보면 세계 그 중요 국가 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이 32등으로 상당히 하위권에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매년 3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사실 그 임종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여령 장관의 경우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질이 높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에서 그리고 그 죽음 자체를 그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더 살고 싶다.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그리고 아주 죽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아주 괴로워하는 막 그런 것이 죽음의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다. 육체만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름다운 죽음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 오진탁 교수인데요. 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종교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죠. 저는 그 점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요. 보이스카우트에서는 군인들이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한 대신에
삼지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합니다. 보이스카우트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이스카우트에서 왜 이걸 준비라고 그럴까? 사실 살아가면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이스카우트에서 왜 준비라고 했을까 하는 고심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당시에는 뭐 통닭이나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나 뭐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고기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닭을 사오면 그것을 아버지가 이제 그 닭의 경동맥을 잘라서 그 피를 다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그것을 요리를 이제 어머니가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만 아버님이 그걸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볼 일이 생기셨는지 이화야, 야야, 네가 이거 좀 잡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야에 이제 피가 흥건하게 이제 고여서 이제 닭이 거의 죽기 직전인데요. 갑자기 이 닭이 푸드득하고 놓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서 닭을 낳았습니다. 놓았는데 그 푸드득하면서 그 닭이 한 2, 3m 날아가서 북석하고 이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 민물도 죽기 전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명료한 의식이 있어서 저런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영물인데 분명히 인간은 죽기 전에 맑은 의식이 명료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정의와 당신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죽고 싶은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그랬지만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존경받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참 후회스럽다. 이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았고 정말 명예롭게 살았고 이제 남은 내가 못다한 일은 내 후손이나 내 후배들이 잘 해줄 것이다. 그래, 너희들 잘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잘 있어라. 이러면서 제가 죽을 것이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 후자와 같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에게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가운데 그 잘못 속에서도 이것을 바로잡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준 것이 저는 바로 죽음의 순간에 그 명료한 순간에 가지는 제 인생에 대한 그 한의 판단, 생각, 그것 때문에 제가 잘못을 바로잡고 또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월 26일에 타계하신 그 이어령 장관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년 전에 췌장암의 그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요. 남은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출판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압니다. 그 이어령 장관께서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우리 생명 속에는 죽음이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어머니 곁에 원래 있던 모태로의 기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어령 장관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죽음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글 쓰고 있는데 또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야야 이제 그만하고 데려와서 밥 먹으라. 다른 어머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그러한 명령이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한마디 더 하면 여령 장관께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고인께서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여령 장관의 그 말씀처럼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삶은 죽음의 준비 과정이다라는 그 키케로의 말과 이렇게 결부를 해본다면 우리는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합니다. 저는 나름으로는 열심히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늙어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해갑을 지나고 난 뒤에 부쩍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또 여생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과거부터 쭉 해오던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더욱 자주 60이 지나니까 자신에게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치와 허영, 물질과 쾌락이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은 먼 훗날의 얘기고 당장의 말초적인 그 본능,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본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향락에 빠지거나 불을 쌓는 그 자체에 몰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명료한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부의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끔 부모가 남긴 그 부의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간끼리 서로 다투고 어쨌든 뭐 법정 투쟁도 하는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한때 부를 이루고 나면 그 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자식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루어온 저 같으면 봉생병원, 종합병원, 봉생병원을 같은 그런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여서 자식들에게 상속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시장 자본주의의 후유증인 것 중에 하나인 부의 그 빈부의 격차,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그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그 자녀 몫의 어떤 상속을 하거나 그 정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분쟁이나 또는 그 자식들이 오히려 그 삶을 망칠 수 있는 것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독일식 그 시장 경제, 사회주의 사회 경제가 언젠가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그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회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강철왕 그 앤드류 카네기께서는 자기의 부를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2,500여 개의 그 도서관을 만들어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철학은 도서관은 모든 민주 시민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사회적인 장치다 하는 그런 철학을 카네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일본의 그 마츠시다 정경학술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브루킹스나 그 헤리티지 재단 같은 그런 싱크탱크나 또는 많은 연구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평생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대학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그러한 그 재단이나 연구소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수많은 우리 재력가들이 그러한 행위를 해서 우리 국가 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부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형제간에 그 동기간에 우애가 깊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제가 많이 가르침을 주어왔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들이 다투고 서로 또 소원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억가닥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요, 그 자식을 망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식을 망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뭐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완전히 망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이가 들고 나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이제 유산을 남기려 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제가 봅니다. 사실 훌륭하게 자식을 키웠다면 그 저는 생각에 앞으로 시대는요, 그 훌륭한 자식은 그 부모가 돈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내 아버지가 뭐 위대하다, 훌륭하다, 참 고맙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합니다만 대학교를 아무리 아버지가 재력가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론을 해서 빌려서 대출 받아서 이제 대학 학자금을 내고 대개는 그렇게 자립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교육시키고 스스로 개척해 가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면 그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그 성인이 다 된 자식에게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제 옛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자식한테 집 한 채 남겨야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평균 수명은 50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의 여성은 한 85, 6, 남성도 거의 79세, 80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80이 지나면 자식이 벌써 50을 넘습니다. 그 자식은 다 집이 있어요. 집 한 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제 말씀은 오히려 그래 재력가가 아닌 경우의 말씀입니다만 자기 여생을 즐겁게 남에게 패기치 않고 좀 이렇게 풍족스럽게 살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제가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투지 않는 묘책을 하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가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묘책이 뭐냐? 저는 적절한 그 빚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원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제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그러한 의향서를 낸다거나 또는 유언장을 써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유서와 유언장을 잘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 유서는 되게 자살하기 전에 쓰는 게 유서죠. 유언장은 평소에 건강하고 머리가 명료할 때 변호사의 입회를 하거나 또는 자필을 써서 변호사의 그 사인을 받거나 해서 법적인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유언장이고요. 그 유언장은 굉장히 현대인들이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소생의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저는 거부합니다. 유언장에도요, 재산의 분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의 철학이나 그 부모의 지혜나 또 그 부모의 바람이나 그런 것을 남겨서 그 기재를 함으로써 후손들이 그걸 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하다. 돈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늘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치 있고 즐거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육신은 죽게 되겠지만 내세, 즉 그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후손과 후학들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